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이번에는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과 연관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주택 공급, 광역철도망,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니다. 네, 여당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6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층수 등의 규제 완화를 축으로 하는 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정상화란 투기 수요인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다시 매수를 안 하도록 유도하는 것. 하지만 현 부동산 세제로는 오히려 거래를 막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입니다.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중단해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제외와 재산세 부과 시 전년 공시가 적용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 공급 정책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6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신속 협의제를 도입해 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수 제한과 공공기여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한 이익 환수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공공재개발 활성화도 들고 나왔습니다. 고도제한 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 등 개발이 어려운 곳에 맞춤형 사회기반 시설 투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시 공경기회에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직 중축이나 세대 증가를 위한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임기 동안 수도권에 주택 130만 호, 특히 서울에 50만 호를 새롭게 공급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윤 후보는 현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으론 결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25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130만 호, 특히 서울에 50만 호를 새롭게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집값 잡고 세금 고통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원가주택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한 뒤 5년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집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윤 후보는 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5가지 세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년 유예하고 보유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율 단일화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선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를 가동해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규 물량들이 더 공급이 되고 또 기존 물량들도 세제의 좀 합리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예측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또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대출받을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TV를 80%까지 완화하는 등 무리한 대출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차례로 살펴보셨고 이번에는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한 3당 대선 주자들의 주택 공급 공약도 살펴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인데요. 안 후보는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 중에 100만 호를 토지 임대부로 채우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심 후보는 전체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 총량 역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하지만 이 중 100만 호는 토지를 뺀 건물만 싼값에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입니다. 특히 이 100만 호는 청년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목돈 마련을 위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합니다. 집값의 80%를 대출해주고 금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는 것. 또 상환은 15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나머지 30년간은 원리금을 갚아가는 개념입니다. 건설 비용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값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돈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건 저희들만 낸 공약인데 45년 초장기 그 주택담보대출 그걸 만들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주택공급 공약의 최우선 대상을 집 없는 서민들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현재 5%에 불과한 전체 공공주택 비율을 20%까지 늘립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지어 5%, 토지 임대부와 공공자가주택 등 100만 호를 통해 5%를 추가 확보하는 등 차차기 정부까지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약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대검찰청, 그리고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 차량기지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세대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의도 이 국회 부지는 청년용으로 짓고 그리고 서초동에 지금 이제 법원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기는 이제 주로 장노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대선 제도전에 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두 후보. 나름의 고민과 철학이 담긴 정책들로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자신만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명확히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유권자들이 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후보들의 부동산 세제 개편 또 주택 공급 방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부동산 세제 개편 부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떤 국가 재정이나 또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민감하고 네. 또 중요한데요. 네. 우선 여야 양 후보 모두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언뜻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먼저 양 후보의 세제 개편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다른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우선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조세 정책은 기본소득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국토보유세, 토지 배당 이익세라고 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제 정책을 내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그 세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면에서 볼 때는요, 두 후보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50% 또는 전액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내놨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수도권에서는 4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3억 원 이하인데 이거를 6억 원과 5억 원을 각각 올려서 그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에는 50% 취득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거를 100% 감면하겠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유세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로 이제 반발이 있는 걸 감안했는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연도로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오르는 걸 이제 잠시 이렇게 누르겠다는 얘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걸 한 번 더 나가서 이번 정부 이전 정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상승률 자체도 둘 다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금년도 100%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그 100%에서 5% 내린 95%로 가겠다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걸 재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말고도 2022년도 금년도의 그 공시가격은 동결하는 쪽으로 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측면에서는 최근에 그 불거지고 있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이재명 후보는 433 정책이라고 해서 4개월 내에 팔면 100% 면제해주고 또 이제 다시 3개월 내에 팔게 되면 50% 면제해주고 또 마지막 3개월 내에 팔면 25%를 면제해주는 1년 내에 이 규제 완화를 내놨고요.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는 2년 동안 완전 유예하겠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세에서 이렇게 좀 더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세제 부분은 이렇고 또 한 가지 주택 공급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 후보 모두 250만 호를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도 좀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과 원가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우선은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100만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시청자분들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드리면 89년, 90년도 노태우 정부 당시에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갖고 야심차게 추진됐던 1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 5개 신도시인데요. 이 5개 신도시 전체 주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100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의 3배 양입니다. 이걸 전부 임대주택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100만 가구를 그래 지었을 때 분양주택 수가 일반 분양주택 수가 줄을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양을 지을 때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게 재원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가구당 한 5억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윤석열 후보의 그 원가 주택은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게 62개 항목을 적용해서 원가를 분석해서 공급하는 건데요. 여기에 업자 이윤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가로 분양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뭐냐? 5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또 5년 이후에 팔 때는 이익의 30%를 정부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에 분양했던 사람한테 다시 환원하는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이게 30만 호고 다시 또 20만 호는 역세권 주택이라고 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만 분양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 나오겠죠. 그리고 토지 임대부니까 토지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아파트기 때문에 관리비 내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반전세 같은 꼴이 되죠. 이런 주택을 두 분 다 내놨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게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게 210만 가구가 넘어요, 두 분이서.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호가 있어요. 이 두 개 합치 210만 호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두 후보가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그거를 그대로 끌어안는다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되는지 충돌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물론 두 분 다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택을 이렇게 재원 마련 문제 없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면 왜 진작에 못했는지 이게 두 분 다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최대 500%를 올리는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를 500%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700%까지 올리고 또 주거 4종 지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일반 주거 지역이 3개로 분리됐어요.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3종 주거 지역 해서 국토유형관리법상 300%의 용적률을 1종 주거 지역은 150%까지, 2종 지역은 200%, 또 3종은 250%까지 내렸거든요. 이거를 700%까지 올리면서 4종 주거 지역을 만들겠답니다. 이게 준주거 지역과 충돌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기존의 300%를 500%로 올려서 100%씩 나눠서 200% 올라가는 것 중에 100%는 기부채납 받고 100%는 이제 조합의 이익으로 돌려주겠다. 이 기부채납 받은 거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두 분 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나마도 윤석열 후보가 좀 낫지 않을까요? 700%는 너무 높고 500%는 좀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택 공급은 늘겠지만 그만큼 자동차가 들어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오폐수 등 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도시 기반 시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뭐 공급하겠다고 내놔야 표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네. 양 후보 외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안심주택 50만 호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토지 임대부 주택처럼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국고유지에다가 지어서 싸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11월 29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청년 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뭐 유사한 주택입니다. 단지 이제 그 국공유지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특히 이제 그 안심주택의 대상자가 청년이라는 거. 결국에 양 후보들 또 다른 후보들도 젊은 표를 공략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뭐 일단 장기적으로 대출을 45년까지도 원리금 균등분할처럼 이렇게 규제 완화하겠다. LTV, DTI를 규제 완화해서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게 전문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는 아주 7가지 정책이 전부 강화된 정책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토지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토지 공개념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거 말고도 뭐 보유세도 강화하겠다. 또는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면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세제 강화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3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임대주택 3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어요. 2년을. 이걸 무제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럼 결국에 이제 임대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늘리겠다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상정 후보는 전부 규제로 갔다고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 유권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우선은 우선은 후보들의 정책을 좀 뭐 이렇게 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볼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보고 난 이후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좋은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정말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할 수 있는 정책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정책인지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잘 살펴봤고요. 나에게 맞는 후보는 어떤 후보인지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광역철도망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교통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이번 대선 정국과 맞물려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광역철도망 계획은 평균 70분의 수도권 이동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단축하고자 광역 급행철도 3개 노선을 추진하는 겁니다. 먼저 GTX-A는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일산을 지나 서울역, 경기 동탄까지 총 83.1km 구간으로 지난 2020년 착공해 공사 중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마성역에서 서울역, 인천시 부평역에서 송도역을 잇는 GTX-B는 총 80.1km, 올해 5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 청량리역을 지나 삼성역, 경기도 수원까지 74.2km의 GTX-C는 현재 민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와 국토부가 협상 단계입니다. 지난해 노선이 공개된 GTX-D 노선은 경기도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역과 계양역을 지나 대장 신도시와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총 68.1km,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GTX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교통망 정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먼저 신규 노선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인천 청라와 김포, 경기 하남 등 교통 혼잡 해소가 시급한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E 노선을 공약한 겁니다. 인천 청라 검암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구리와 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GTX-E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신규 노선을 공약했습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세워 3기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노선 GTX-E는 윤 후보와 동일하게 출발은 인천이지만 종착은 경기도 포천까지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E는 인천 시흥 광명 신도시, 서울 구리 포천 노선을 말합니다. 향후 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해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신규 노선 GTX-E가 거론되면서 수도권 남북에서 동서를 잇는 급행철도의 필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초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북으로 연결됐던 부분을 동서로 연결해 줌으로써 그 결절점들에서 환승을 이루어지게 되고 동서에서 남북으로 이제 남북에서 동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철도 네트워크망에 대한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수도권 표심을 노린 주요 대선 후보들도 GTX 사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대선 전국 속에서 앞서 보신 GTX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 노선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울과 인천을 잇는 광역철도인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된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광역철도는 또 있습니다. 부천 대장과 서울 홍대를 잇는 대장 홍대선과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을 지나는 지하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장 홍대선. 차량기지 문제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국비 투입도 확정됐습니다. 올해 사업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3월에는 첫 주민 설명회도 열릴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최초로 민간 투자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친 다음에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올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 공사 착공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도 대장 홍대선이 포함됐습니다. 이때 대장 홍대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언급됐는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장 홍대선 사업이 확정된 뒤 관련 있는 지자체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최적 대안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 홍대선 청라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호선 홍대역부터 부천 대장까지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도 인천 청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두 노선의 직결 문제는 선로 등 시설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하지만 사업비와 운영비 문제로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갈등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직결하여 더 빠르고 편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라 등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 광역철도와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걸로 전망합니다.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되시든 지금 말씀하신 공약들이 충실히 이행돼서 우리 인천에도 그 교통의 혜택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인천과 서울을 잇는 대장 홍대선과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두 수도권 광역철도가 대선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경인선 지하화도 철도 분야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철로가 도심을 양분화하면서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하화를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포석인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배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로역에서 인천역 사이 21개 역사, 27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경인선 지하화. 추정 사업비만 10조 가까이 드는 대형 사업입니다. 도시 발전의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철도가 이제는 생활권 단절, 시설 노후화, 소음으로 균형 발전과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교통망이 도심을 분할하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 특히 수도권의 경우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집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대대적인 예산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릴 겸, 즉 택지도 공급할 겸, 도시 재정비도 할 겸, 도시의 분절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경인선 지하화를 약속했는데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의 시설을 구축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그 비용이 상당 부분 조달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간의 이 고속도로와 그 철도 때문에 쭉 연결이 안 돼 있고 이게 단절이 돼 있고 특히 또 구도심의 그 상업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걸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길게 보면은 수십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도시를 가로지르는 교통망이 서울과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인 인천의 발전을 위해 안철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도 만들고 재원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비용도 사실은 이건 국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 아닙니까? 인천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물류들이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인데 여기가 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서울 지역 공약으로 지하철 1호선 서울 구간 지하화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김경엽 의원 등 국회의원 36명이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광역철도망에 이어서 환경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한데 가장 중요한 쓰레기 매립지 관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자체 매립지 조성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환경부의 진행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1992년 2월 개장 후 운영돼 온 지도 30년.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현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생활 폐기물을 땅에다 묻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법으로 2026년부터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일체 금지하는 행위가 돼버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제 건설 폐기물이 2025년부터는 서구 매립지에 이제 못 들어온다고 이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이제 끝난 거다. 서울시는 하루 1,0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꾸려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용역을 끝내고 올해 5월 전 입지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입지 후보지 선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세웠던 2024년 착공, 2026년 말 준공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부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언제에 된다.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예. 근데 그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월까지다. 그건 말씀을 저희가 못 드려요,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의원은 용역 결과가 올 3월에 나오더라도 선거의 영향으로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6월 지방선거 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 시장 재임 중 진행하는 사안인 만큼 그때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체 부지를 찾는 작업은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재공모에 대한 계획 역시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 환경부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 이는 공식적으로 정리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5년 말까지 하고 이제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한다라는 거는 사실 없고요. 보통 인천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5년 말로 종료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어떤 행정상의 문서라든가 그런 데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 시까지 이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2015년 6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대체지를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대체지를 찾지 못했을 경우는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역시 지난 2015년 4자 합의 내용을 들어 수도권 매립지 연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문을 닫겠다는 인천시와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서울시와 환경부. 서로 다른 해석 속 대권주자들의 대체 매립지 공약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번 대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도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 오늘 이정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인천을 방문한 이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계획 어떻게 좀 이야기를 했나요? 네, 얼마 전에 세월문화재단이 대선 후보들을 인천에 초청을 해서 주요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당연히 질문이 나왔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매립지 문제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 간의 협의만으로는 지금 해결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신이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의 오랜 수건인 매립지 종료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특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친환경 매립지 조성 원칙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매립지 문제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폐기물 발생지 처리 그리고 친환경 매립지 조성 이 두 가지를 말을 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좀 어떻게 풀겠다는 구상일까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좀 비슷한데요. 예.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이 과거와 달리 지금 현재는 지역마다 주민 복지와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쓰레기도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30년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온 매립지 문제는 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총리실에 이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현안을 맡겨서라도 임기 내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인천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인천 홀대론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예.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짚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원칙이 바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이게 정당하다는 거고요. 쓰레기가 발생한 곳이 책임지고 매립지를 찾던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안 후보도 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근거를 해서 매립지 현안 반드시 해결하겠다 약속을 했고요.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매립지 인근의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갑자기 선거운동을 중단을 하면서 인천 방문 일정이 취소가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인천시당을 통해서 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심 후보 또한 매립지 현안과 관련해서는 인천 시민들이 매립지로 수십 년간 이 환경적인 피해 또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면서 발생지 책임 원칙 하에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천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종료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후보들이 매립지 종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고 종료하겠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인천을 방문한 대선 후보들 대부분 지금 현재 매립지 종료 시점을 2025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인천은 쓰레기 독립을 선언을 했고 지금 현재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진척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서울시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시간을 생각해보면 지금 2025년까지 약 4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일각에선 사실상 힘들다고 보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환경부가 오는 2025년부터는 이 건설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고 2026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이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준비는 시급한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2015년 4자 합의 당시에 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잔여 부지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지금 현재 인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하게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될지 또 당선 이후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BTV 뉴스 이번 시간에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주택 공급, 광역철도망, 수도권 매립지 이 세 분야로 나누어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현명하고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